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 일단 내용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여전히 국민청원 캠페인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 46,356분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관계자분들 그리고 참여자분들 모두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감기 시점 4월 20일 기준점으로 마감이 되고요. 현재 92% 도달을 했습니다. 이제 일주일 정도 약간 남았는데요. 이게 자칫 46,356명이 헛되이지 않기 위해서는 여기에서는 못해도 대략 약 4,000명만 더 눌러주신다고 하면 충분히 우리에 있는 목표적 달성이 되고요. 국회의원들에게 일을 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번 캠페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발 좀 더 도와주시길 바라겠고요. 지인, 친구, 가족 모두 다 동참을 해서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비트코인 동향을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전히 이렇게 잠깐 횡보하는 이런 구간적 추이를 보았을 때 어떻습니까? 예, 당연히 이런 구간적 추이에서도 여전히 알트코인들도 좀 조정도 많이 나와주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역시 이제 그 다음 추이 상승 동력을 좀 받아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몇 가지가 좀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그걸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ETF에 있는 유입 추이를 본다라고 하면 이제 GBTC 비중 추이에 있는 물량이 생각보다는 조금 더 줄긴 했어요. 최근에 좀 이제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또 볼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여기 아이쉐어즈 비트코인 블랙록이 갖고 있는 물량 비중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비중은 그 전날에 설명을 드렸던 아마도 요 내용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네. 이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5곳이 추가가 되면서 이제 이 ETF 증권을 받은 이를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역할이 늘어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욱더 이 ETF의 사이즈가 더 커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는 평균적으로 좋았던 한 해였기 때문에 아마 무난하게 악재 소식이 별로 없다고 하면 나쁠 건 없고 그냥 세금에 따른 리밸런싱 정도로만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물량이 어느 정도 좀 줄어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 올라갈 수 있으나 여건적 추이는 다 갖추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좋으니까 저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는 이제 거래소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거래소도 이제 나쁘지 않았습니다. 벡트도 좀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제 코인베이스 부분도 여전히 자리를 잘 버텨주고 있는 실정이고, MSTR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그래도 이 자리를 잘 지켜가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최근에 나왔던 거 벌써 10% 넘게 올랐죠.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정말 재미없는데요 라고 할 때쯤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그 다음 같이 혼합해서 들고 가면 나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물론 이 ETF 상품은 레버리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계속 무한대로 분할 매수를 계속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내 목표적 수익이 나올 때까지 이런 형태로 들고 가시면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전력도 나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에 따른 이슈가 몇 가지가 나왔던 게 있는데요. 그거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커뮤니티에서도 올려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제네시스 트레이딩 파산 이후 GBTC 환매 움직임이 좀 마무리가 되어가는 것 같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두 개의 신규 지갑으로 32,000개 비트코인이 입금이 되었고요. 그레스케일 유출 움직임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큰 규모의 비트코인 유출이 되어도 가격에 영향이 없었다. 다만 트레이닝 지갑으로 들어왔다면 결국 부채 상환의 일환으로 쓰이게 되는데 아직 유출 움직임은 없지만 유출된다라고 해도
매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앞으로 마운트콕스와 제네시스 트레이닝 물량이 여러 가지 퍼드 뉴스도 좀 많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이제 환매 물량이 나올 만큼은 많이 나왔으니 GBTC 물량은 생각보다 이제 많이 억눌리는 부분은 이제 좀 덜할 것이다. 이제 여기서 이제 바턴을 이어받는 어느 쪽이 될 것 같습니까? 당연히 이제 또 마운트콕스 부분이 이제 물량이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요게 이제 좀 중요하겠죠. 안 나올 수도 있고요, 나올 수도 있고요. 이 사람들에 따른 이제 생각을 다 읽어낼 수는 없지만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물량은 나올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당연히 그만큼 기간적인 추이도 있었고 돈을 써야 되는 그런 추이가 뭐 물가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마도 일시적인 물량은 좀 더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 마운트콕스 물량 관련된 내용은 좀 안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게 이제 곧 나오게 된다고 하면 한 그 정도 수준으로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팔리다 보니까 GBTC 매각 완료한 뒤에 비트코인을 2,000개나 더 구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회사는 4월 2일 비트코인 65,685달러에 32,041 비트코인을 구매를 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만큼 요 시기에서 여전히 또 사줄 수 있는 대상자가 늘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보시면 여전히 비트코인 공급에 따른 물량이 생각보다 많이 딸리겠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코인베이스에 따른 집단 소송에 따른 결과 추이도 이제 나와주고 있는데요. 미국의 항소법원에서 나왔던 내용이 코인베이스 손을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22년도 3월달에 이제 제기된 소송을 통해서 코인베이스가 증권성 정의에 충족하는 79개 토큰을 위험성 고지 없이 판매를 했다라는 게 연방법과 증거거래법에 위반한다라고 주장이 나왔던 내용이 있었는데요. 미국의 제2구역의 항소법원은 증권법 제12조에 따라 코인베이스는 미등록 증권 판매에 대한 잠재적인 책임을 지니고 있다면서 다만 29조에 따라 거래별로 투자자가 어떤 계약을 했는지에 따른 증거가 불충하다라고 해서 위반하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라고 판결이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가격의 반등이 가능성이 높은 이유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이유는 단기 고래가 이제 투자자 실현 이익이 어느 정도 좀 맞바지가 되었고, 그 다음에 테더에 따른 물량이 생각보다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매집 주소를 보게 되면 매도를 하지 않고 매집하는 주소가 많이 늘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최고치를 달성을 했다라는 게 눈에 좀 보여지고요. 단기 보유자와 장기 보유자의 공급 비율을 본다라고 해도 여전히 매력적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시간으로는 아무래도 금리 이야기 그리고 JP 모건에 따른 한마디 요 내용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다이먼 씨가 이번에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요. 물가 이야기 했고요. 경기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이야기도 같이 했는데요. 일단 금리는 2에서 8% 정도 과한 금리 변동성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금리 신용부도 사업 위축 침체 동반 우려가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를 하며 그리고 장기 금리 주의 부분도 우리는 좀 봐야 된다. 제가 중립금리 이야기도 누차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 다음에 오랫동안 저금리 상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잘 믿지 않을 수도 있고 의심이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번에 좀 실패자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렇게도 해석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재정 적자가 워낙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약간은 좀 걱정이 많이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요거 어떻게 봐야 된다고 했습니까? 일단은 좌측은 일단 없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 이런 경우가 당장 내년까지는 오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금리 인하를 했을 경우에는 시간관계상 짧게 이야기를 하면 금리를 한번 빠르게 내릴 경우에는요 어떠한 특정적 이슈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연준위원이 제로 금리까지 빠르게 내리고
온 뒤에 다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 정도까지 올렸는데 다시 제로 금리로 올린다고 하면 이게 연준위원회에 있는 위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냥 개차반이라고 해서 물러나라 뭐 이렇게 되겠고, 미국의 위상도 신뢰도가 많이 깨지겠죠. 그런 측면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에 따른 또 위치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갔던 이유도 그만큼 시중의 통화 물량이 생각보다 많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다. 그리고 금리 인하 부분하고 그다음에 통화적인 불안전성도 좀 끼치지 않았냐, 다시 금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첨단 산업 기반으로 가다 보니까 금의 사용량도 많아진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는 뭐 소비에 따른 금 추이 대비보다 액세서리성 소비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산업적 측면의 추이에 따른 수요가 좀 더 이번에 자극성으로 좀 많이 올라오지 않았냐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행들, 주변 중앙은행들에 따른 재정 건전성 때문이라도 금을 좀 많이 비축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은 이제 금리를 내리면서 나머지 이제 증시나 나머지 기타 자산들이 같이 동반 상승하는 그런 포물선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기적인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잊으시면 안 되는 게, 뭐 부동산을 구입을 하든 신용대출을 받는다, 그리고 뭐 전환대출을 받는다라고 해도 이게 올라갔다 한번 내려갔다 계속 내려간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아마 이 박스권이 한동안 몇 년 동안은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어차피 금리 인하를 한번 할 때는 찔끔찔끔 내렸던 때가 없었기 때문에 한번 내릴 때는 뭐 2연속 이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근데 제가 봐도 3연속은 좀 너무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못해도 한 2연속 정도만 붙여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가 올해 만약에 상반기 부분에 안 하고 올해 하반기에도 만약에 에너지 부분에 따른 옵션이 좀 요즘 불확실성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못 내릴 확률도 조금은 커지긴 했어도, 그래도 올해 만약에 진짜 극단적으로 본다라고 해도 안 하고 간다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그 호재는 내년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커진 비트코인은 여전히 통화 정책에 따른 힘을 받아야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좀 인지하시기 바라겠고요. 이번 형태에서도 금리적인 패턴을 너무 딱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 추이와 추세만 좀 따라간다라고 해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 이런 점을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